2026년 우리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 인사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현황이 몇 가지 특별한 우리 경매 사건을 조사하거나 분석을 하게 되면 몇 가지 특별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9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에 우리가 말씀하실 그 AI 문제가 이제 부동산과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판이 전혀 다른 양상과 혹은 다른 판이 이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생각했던 그 부동산 개념은 이제는 이제 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아주 지루한 과거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대단히 위험한 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경제 사건을 계속 한 몇십 년 제가 관찰해 보면서 몇 가지 특징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일본의 가로일본을 보시면은 이제 그 모든 지역이 부동산이 스마트화된다는 부분들 즉 뭐냐면 부동산과 AI가 결합이 되어버리면 생각하는 부동산, 말하는 부동산, 또는 움직이는 부동산. 이제 부동산이 단순하게 무생물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제 이미 그 AI가 결합된다든지 ICT가 결합이 되어버리면 결국 부동산이 무생물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느끼는 부동산으로서 발전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다방면에 이게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IT가 급속하게 이제 확장이 되고 또 반도체 문제가 확장이 되면서 결국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 어떤 회사는 뭐 대전에 넣는다, 어떤 회사는 저기 안전하게 해남으로 간다, 또 아산으로 간다, 평택으로 간다. 지금 각 지역마다 좀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범위한 토지가 필요하고 지역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 과정에서 어떤 도시에 대한 변화가 충분히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것 같고요. 특히 그 로지스텍스라고 하는 로직스, 물류입니다. 물류의 부분도 요즘에 그 쿠팡 문제도 발생했지만 결국 물류는 재화가 공급자하고 소비자 간에 이동하는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입니다. 사실 앞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 물류에 대한 분별하는 거, 또 물건을 분류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큰 그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시간 단축하는 거. 하루가 아니라 이제 반나절이 아니라 반나절로 재화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물류 시스템이 앞으로도 확장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은 그 공급자, 즉 생산자가 생산했던 제품들을 소비자의 근접한 근거리에 그걸 저장했다가 보관했다가 이동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 과정에서 물류센터, 물류단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모든 기업들이 재화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생산해야 될, 추구해야 될 큰 사업적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그 단지가 될 수 있는 땅을 좀 찾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그 부동산이 테크, 프로퍼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결합어가 이제 프로테크라고 하는 이런 발음이 이제 잘 읽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스마트 시티 개념하고 이제 접목이 돼요. 이제 앞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 선택하고 매각하고 분양하고 또 자금 조달 방식 이 모든 게 이제 앞으로는 기존에 우리 한 사람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는 기계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AI하고 결합한 이런 부동산 개념들이 또 새롭게 등장하지 않겠나. 이게 좀 더 정확도를 더 강화할 것인지, 그러면 실패율이 좀 투자 실패율을 현저하게 좀 실패율을 줄인다든지, 자 이런 문제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등장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근래 우리 회사를 차리게 되면은 뭐 경리 한 명 두고 뭐 경리 두고 다 각자 그 위치에 그 사무실 넣어가지고 또 사무실에 자리를 두고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는 회사를 안 나가잖아요. 회사에 내 지정석이 없다니 없대요. 아닌 사람이 이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자리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자리를 많이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사무실 규모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회사 일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제 가까이 우리 가족 중 한 놈은 아이가 외국에 가서 그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되면 어디서든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굳이 회사를 나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옛날처럼 막 사무실을 구한다든지 사무실을 확장한다든지 사무실을 꾸민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좀 더 좀 약화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한다면 근생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그런 근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큰 3번,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릴 텐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가족이 급격하게 해체가 1인 중심으로 해체가 되면서 이제 1인 가구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옛날처럼 대형 평수의 주거 시설은 이제는 이제 막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소형 내지 중형에 가까운 이런 이제 주거에 대한 그 시설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뭐 한 사람이 사는데 기껏 해봐야 두 사람 사는 거, 이러한 주거 시설은 이제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이제는 부동산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래라고 한다면 그냥 지방은 그냥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피하는 회피하는 부동산이 좀 더 확대가 됩니다. 옛날 과거에는 그래도 지방 도시는 괜찮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방 도시마저도 이제는 회피 또는 기피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는 지방은 그럼 수도권으로 몰린다. 수도권에서도 또 서울로 몰린다. 서울에서도 강남으로 몰린다라고 하는 소위 말한 똑똑한 한 채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계속 뭐가 수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엔 아주 그 인구 소멸을 떠나서 아예 지방의 부동산은 이제는 그 거대 물결 속의 흐름 속에서는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빌라. 이 빌라도 사실은 우리가 서민들이 아파트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식의 징검다리에 해당하는 그런 주거 시설인데, 이제는 그마저도 이제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지고 주변 그 말 듣고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애들한테 야 빌라 먼저 살고 그냥 살다가 적당하게 되면 적당할 때 아파트로 가자라고 한다면 빌라가 집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가 집입니까? 우리 옛날 어려울 때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던 이제 그런 경험도 다 있다고 한다면 지하도 아니 빌라도 집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아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지역적 기피 또는 종별의 기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상가 사는 그 순간에 그 집은 상가집이 된다라고 한 말도 있습니다. 근데 상가도 이제 기피해서 상가 한번 사볼래요? 아예 관심도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상가라는 것도. 그래서 굉장한 기피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주가 좀 더 지역적이든 아니면 종별이든 범주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전원주택, 옛날 한때 전원주택을 하나 갖는 게 하나의 로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그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도 농경시대에 막내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농경시대에 대한 향수가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늙은 은퇴한 후에는 저기 지방에 가서 살자라고 하는, 또 시골 농어촌에서 살자라. 이 전원 생활을 꿈꿨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오히려 거꾸로 전원을 살다가 도시로 귀향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원주택은 정말 폭락세에 면치 못합니다. 사실은 그 시골에다가 3억, 4억, 5억, 6억짜리 집을 줘놓고 몇 년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실증이 나기도 하고 단순한 삶 속에서 벽에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다시 서울로 온다든지 도시로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 바랍니다. 하여튼 주택이라든지 상가, 특히 지식산업센터가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공장 이런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수요가 없는 거예요. 공실률이 현저하게 증가를 하면서 폭락세를 거듭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폭락세냐면요. 다음 장을 보시면 경계 사건들이 좀 몇 가지 나옵니다. 첫 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게 감정가가 19억이잖아요. 감정가가 19억 3천 얼마인데, 제가 오른쪽 보면은 감정가 표시가 되어 있죠. 19억 3,200만 원인데, 이거 지금 3억 2,400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지하공간이지만, 문제는 감정가가 19억, 약 20억이잖아요. 20억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약 한 17억이란 그 가치가 증발해버린 거 아니에요. 주식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완전 폭락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래도 존재하는 이제 실물이기 때문에 그건 뭐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치가 소멸돼 버린 것도 보면 대단한 현상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런 꿈도 꿀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일들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이런 사건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다음 장을 봐보시면 원래 여기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다음 장을 보시면 건물 하나 이것도 10억짜리가 지금 1억 6,900달러였잖아요. 권리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아무런 하자가 없어. 뭐 유치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걸린 권리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83%의 가치가 여기서 날아갑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사건입니다. 이것도 17억짜리 가지고 2억 8,600 떨어졌잖아요.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권리상의 하자가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떨어졌네. 예, 그렇습니다. 단지 지방이라고 하는 것, 단지 종별이 상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그 가치가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인지. 그 다음 장 보시게 되면 그 지산센터 나오잖아요. 같이 떨어진 거 보세요. 턴턴 펴 있습니다. 네. 팔리지도 않고 사과를 산다. 묻는 사람도 없어요. 묻는 사람도. 그래서요, 이러한 공실이 급속하게 공실이 커지면서 가치에 대한 폭락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 현상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펜션도 하나의 펜션 사업도 하나의 로망이었었습니다. 글램핑장 하나 가지고서 그냥 이것도 로망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펜션 글램핑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레저의 인구가 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이원재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원재 그 잘 나갔던 식당들 다 문 닫잖아요. 지금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디 유원지에 뭐 싼 식당이 하나 나왔다면 이거 누가 혹시 또 관심 갖는 사람 계실까 봐서 말씀드리는데 아예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거 글램핑장 다 문 닫습니다. 누가 그걸 글램핑장 그 천막에 들어가서 사느냐고요. 하룻밤을 잠을 자냐고요. 예? 그 말한 게 옆에 다 들린대. 그게 조금 큰 소리 좀 내려고 그러면 고스톱 친다고 하면 소리 나잖아요. 해보니까 가보리더라고 가보니까 고스톱 친다고 소리 나는 걸 관리자가 와가지고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소음 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잠을 자니까 일찍 들도 꺼야 된다. 소등. 자연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접한 천막 하나가 그 천 하나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궁금해서 한번 가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두 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건 벌써 이미 다 알아요. 글램핑은 이미 끝난 시작이에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또 투자에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수요가 급감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똑똑한 단체의 인식이자는 전반의 이제 특정의 중심이 됐다가 이제는 전국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빨리 그 부산에 있는 집 팔아가지고 서울 집을 사야 되겠다. 상주에 꽃감 팔아가지고 돈 생기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서울에 집 한 채 둬야 되겠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대전도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전도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상책이다. 근데 이제 그런 또 서울에 있는 분들도 변두리에 있는 분들 야 빨리 해가지고 어디로 가자? 빨리 강남으로 가자. 지금 신도시 개발된다라고 한다면 개발에서 나온 보상금 나오죠. 보상금 나오면 그 보상금 어디다 쓸 거예요? 다 이게 서울에다 집 산 데다 소비할 것이고 또 아니면 강남에 집 산 데다 또 소비할 것이다. 그래서 똑똑한 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 이건 당연히 배제돼야 됩니다. 배제가 돼서 가치에 대한 분산, 규칙 분산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똑똑한 단체라고 하는 요게 하나의 그 인식들이 결국 서울로 집결하게 만들고 강남을 집결하게 만들고 지금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1년에 약 한 50조에서 100조 가까이 보상금이 계속 풀려요. 토지 보상, 개발, 철도 논당에서 그냥 그 보상이 되죠. 신도시 개발하면서 보상이 되죠. 각종 보상이 되는데 그 보상 금액은 총 한 50조, 최소 50조 이상이 됩니다. 그 50조란 자금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그 똑똑한 한체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제 빌라? 야 그러면 서울에 있는 빌라 사면 어떻겠냐? 안 산다니까요. 그걸 빌라를 안 사고 또 아파트만 찾아요. 아파트만. 우리가 NPL로 만약에 빌라를 구입했다든지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환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몸소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들한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아시죠? 엄청 오래 강화됩니다. 333이라고 하는 요 마이 숫자입니다. 최단 기간 3년. 그리고 3년 기간으로 해가지고 2번 갱신 요구. 그러면 9년 동안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임대사 못 해먹는단 말이 나와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혹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고, 근데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법제에 의해서 많은 그 임대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 사실 알고 보면 내 집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택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주택이 있어야 한다라고 부분들. 이걸 어떻게 이걸 충족할 것인가 궁금해서. 그래서 앞으로 수요 형태는 필요한 사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의 수요는 앞으로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은 가격은 앞으로 폭락세에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 했더니 이제 태양광의 문제가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 해서 돈을 제가 약 9년 10년을 태양광을 연구하신 분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태양광 하신 분을 좀 4분을 모셨습니다. 4분 모셨는데 세 분 어떤 분은 패널 회사에 주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큰 대기업체에 큰 대형 그 태양광 프로젝트를 설명하신 분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태양광 사업이 어떤 수익이 있는지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에 매입한다고 한다면 그 매입 방법을 태양광과 연결해서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 우리 NPL도 하게 되면 어떤 NPL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마지막 나온 지붕 위에 그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창고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버섯 재배사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제가 이 자리에 썼는데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잘 쓰는 용어로 융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결합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은 짬뽕이라고 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들은 그런 그 융합에 대한 뭐 원융해통이라고 하는 그 우리 그 기본적 사상도 존재하지만 그 융합하는 것들이 굉장히 능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차가 있잖아요. 이 자동차 하이브리드는 거기에 전기와 그리고 전기하고 디젤하고 결합된다든지 짬뽕된 거예요. 그 하이브리드. 그러면 부동산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나오냐? 예, 나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평택시의 그 건축 그 용도 변경 허가서가 나왔죠.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의 하나의 징표입니다. 뭐냐면 그 한때 그 생활형 숙박시설을 막 지었잖아요. 숙박시설을 지어놓으니까 실제 숙박도 아닌 것이 업체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작동이냐 이것도.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했는데 대신에 뭐 전입증거도 안 되고 뭐 그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그 대출이 안 되어버리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이제 팔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팔렸다 하더라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공실이 커지고. 이걸 이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뭐냐면 야 그러지 말고 숙박시설로 쓰지 말고 그 불법적으로 괜히 그 뭐 이게 그걸 쓰지 말고 그걸 주거용으로 그냥 쓰면 어떻겠냐. 예? 굳이 숙박도 하지만 주거로 쓰라는 얘기예요. 용도를 바꾸자.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변경을 위해서 정부가 특별하게 지원팀까지 만들어냅니다. 이거 변경해라. 그리고 그러면 주차 공간 어떡하게? 그거 봐줄게. 그리고 거기에 화재 그 피하기 화재 재난 피하기 위한 복도 폭이 좀 다 폭이 제한이 있습니다. 2m 20, 1m 80 다 제한이 있는데 아무리 용도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복도 폭을 늘려라. 안 되잖아요. 복도 폭 한 것도 좀 봐줄게. 대부분 이제 완화시켜줍니다.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숙박시설의 건축법과 주거 또는 오피를 만들기 위한 건축법의 규정이 달라요. 그러나 이제 최소한 것만 해라. 뭘 오피로 쓴다라고 한다면 각 방에 배연창, 자동 배연창 시설을 좀 해라. 그건 할 수 있다 이게. 그리고 그 통신시설에서도 광케이블을 깔래. 광케이블도 까는데 그러면 광케이블을 끌어다가 다시 또 설치하게 되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협의를 해보니까 그 광케이블도 그냥 하지 말고 기존 거 쓰면서 단자에다가만 광케이블만 연결해라.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00개 돈이 안 들어가요. 대신에 이제 인접되어 있는 그 건축물이 1.5m 이내에 있으면은 방화창은 소방법에 적용을 해서 방화창 설치를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보니까 세 가지만 하게 됐어요. 배연창, 그리고 광케이블 설치, 방화창 설치. 별로 큰 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호실당 한 300 정도 들어갑니다. 용도 변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허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전형적인 하이브리드의 한 현상이 아니겠냐. 방화창, 광케이블 설치 또 뭐라고요, 회장님? 세 가지 중에? 안 알려줘요. 복도. 아니 배연창. 배연창은 뭐냐면 내부에 그 화재가 형성이 되면 연기 나잖아요. 네. 연기 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자동으로 문이 열리면서 전체 벨이 쭉 올리잖아요. 이제 그 시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좋다. 그런 사례가 있지 않냐. 숙박시설을 오피로 바꿔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우리가 확장해 보자. 지금 공실로 나와 있는 게 지산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그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이 아주 그 공실로 되어 있는 거 쓰지도 못하고 공실로 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수만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공실을 내버려 두고 새로이 그 주택 구조를 조성해 가지고 신도시를 만든다. 차라리 이 비용보다 요 공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 이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탄력적이지 않은 상황. 그래서 앞으로 이게 부동산에서도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마 올 상반기에 입법 예고가 되지 않겠나. 그 정부에서는 이미 논의가 된 상황. 아니 그 강남에 좀 빈 상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상가만 그 우리가 주택으로 전환한다면 예? 그 하나만 그 아이디 하나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신도시 몇 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주거시설로. 그래서 이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상가를 가지시고 상가가 아주 초저가로 떨어져 있는 초저가로 예? 폭락되어 있는 상가는 그럼 우리가 장기적 포석을 통해서 한번 매입할 필요가 있고 또 지산도 마찬가지. 지금 지산을 요놈을 주거를 바꾸자라고 한 말은 이미 나왔었어요. 그 얘기가. 텅텅 비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폭락되어 있다고 한다면 초저가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지향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제가 이 선언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시대가 도래했다. 이걸 제가 오늘 제가 인사말로 가름해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대 도래. 감사합니다.